안녕하세요. 정형외과 김관수입니다. 예. 이렇게 교육에 참석해줘서 고맙고, 좀 지루한 시간이니까 기지개 한번 크게 하고 시작합시다. 위로 하고서 쫙 하고, 오케이. 오늘은 주로 무릎 관절, 슬관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슬관절 질환 중에 대표적인 게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퇴행성 관절염 이야기를 할 때 서로가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돼야 되고, 그리고 저희 보험할 때 심평원에서 서로가 어떤 것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 기준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하는데, 하나는 캘거린 로렌스 그레이드라는 시스템이 있고, 아우터 브릿지 그레이드 시스템이 있습니다. 다음이요. 캘거린 로렌스 그레이드는 순수하게 엑스레이로만 판단하는 겁니다.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 관절이 얼마나 좁아졌나, 그리고 이 관절염 상태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가를 보는 건데, 그레이드 1, 2, 3, 4, 4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레이드 1은 자세히 보시면 이게 관절, 이쪽이 안쪽이고 이쪽이 바깥쪽인데, 이 관절 간격이 좁아졌나, 안 좁아졌나 할 정도로 약간 의심적으로, 느낌적인 의심, 그 정도로 보이는 것이 그레이드 1이고, 그레이드 2는 보면 약간의 내측 관절 간격이 좀 좁아져 있으면서 이 옆에 골극이라는 게 있는데, 골극이 생기는 정도를 그레이드 2라고 할 수 있고, 그레이드 3는 관절 간격이 현격하게 좁아져 있으면서 이 골극이 훨씬 커진 그런 상태가 그레이드 3입니다. 그리고 그레이드 4는 관절 간격이 거의 없어지고, 그리고 이 관절 모양도 변형이 심하면서 골극 형성이 크게 된 거를 그레이드 4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 그레이드 1하고 4는 환자 치료하는 것이 결정이 확정적으로 딱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이 2하고 3 있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레이드 1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약 먹고 관절 강화 운동하고 생활투도 변형시키고 하면은 대개는 좋아질 수 있고, 이 그레이드 4인 경우에는 더 이상 이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인공관절 전치환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2단계와 3단계일 때는 다양한 치료가 있는데 그것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우터 브릿지 그레이드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는 엑스레이를 보고서, 캘거린 로렌스는 엑스레이를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었는데, 이 아우터 브릿지는 관절 내시경 소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래 차트를 보면 캘거린 로렌스 그레이 1, 2, 3, 4를 무릎에서는 항상 표시를 해놨고, 그리고 수술하는 경우에, 내시경을 하는 경우에 그 수술 기록지를 보면 그레이드 1, 2, 3, 4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이드 1은 연골이 원래는 어느 정도의 경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약간 말랑말랑해진 정도. 그래서 그레이드 1은 카틸레이지가 소프트닝 앤 스웰링이 있는 건데, 이걸 콘드로말라시아가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레이드 2인 경우에는 솜털처럼 연골이 솜털처럼 이렇게 생기고, 그리고 일부 정도는 갈라지거나 이런 정도가 있는데, 그 갈라진 정도가 지름이 1.5cm 이상 정도를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약간 경미한 정도라고 할 수 있고, 그레이드 3는 갈라지고 이게 연골 파괴된 것이 1.5cm 이상이 되면서,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 요 회색된 부분이 연골 부위고, 여기부터는 이제 볼인데, 서브콘드랄 본 있는 데까지 침투되어 있는 것을 그레이드 3라고 하고, 그레이드 4인 경우에는 완전히 본이 노출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서브콘드랄 본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이거 이제 관절 내시경 소견인데, 이 프로브를 이렇게 눌러보면 연골이 이렇게 물렁물렁해서 이렇게 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레이드 1이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여기는 약간 솜털처럼 뭐가 이렇게 일어났죠? 그리고 여기서는 좀 갈라졌고, 근데 갈라진 것이 지름이 1.5cm 이상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B와 C는 그레이드 2 정도 되고, 여기 D 그린 경우에는 갈라진 정도가 심하죠. 심한데 아직도 이 가운데 보면 연골이 아직도 남아있죠. 그리고 이 그림에는 그게 넓어졌고 했는데 본이 완전 노출되지는 않았고,
그래도 연골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5cm 이상 되면서 이렇게 연골이 파괴된 걸 그레이드 3라고 할 수 있고, 여기는 보면 벌써 하얀 색깔이 없어지고 이렇게 약간 분홍 색깔 비슷한 색깔이 나죠. 이건 본입니다. 서브콘드랄 본이 이렇게 노출된 거를 그레이드 4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레이드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수밖에 없죠. 다음이요. 요거는 이제 인공관절을 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 안에 보면 내측 관절 간격이 없죠. 없고 골격이 형성되어 있고, 이 베러스 데포미티가 심하고, 그래서 이렇게 인공관절을 해서 수술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인공관절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다음 이 사진은 뭐냐면은 저희 병원에 인공관절 할 때 어떤 모양을 가지고 수술을 하고 있는 거를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약간 우주복 비슷한 옷을 입고 있죠. 보통 수술할 때는 이렇게 요 위에 착용하는 것까지 착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공관절 하는 경우에는 감염이 되는 경우에는 그걸 재앙이라고 그 책의 교과서에서 표현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공관절을 했는데 염증이 생겨서 고름이 나오고 그러면은 인공관절을 다 뽑아내야 됩니다. 다 뽑아내고 새로 거기다 항생제 세척술 하고, 그 다음에 인공관절 비슷한 모양 그 시멘트에 항생제에 섞은 시멘트를 넣어서 일정 기간 넣은 상태로 염증이 다 없어질 때까지 또 기다렸다가 다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로서 염증이 생긴 경우에는 정말 힘든 지난한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인공관절 할 때는 굉장히 주의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도 유의해서 손 씻는 것부터 시작해서 들어가서 옷 입는 것뿐 아니라 나중에 세척할 때도 항생제가 섞어 있고 이런 걸로 다 세척을 해서 염증에 특히 유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염증이 수술하고 나서 혈종이 오래 생겨 있으면 또 감염이 높기 때문에 해모맥이라고 하는 피 주머니, 그걸 달고 나오죠, 보통. 이게 전데 저같이 생겼나요? 다음. 이제 무릎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릎의 해부학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좀 그림을 그려놨는데, 해부학을 보면 무릎은 크게 4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개의 뼈와 4개의 인대, 이 대퇴골, 경골, 비골, 그리고 하나 없죠? 앞에 슬개골, 뚜껑뼈, 슬개골이 있고, 인대는 내측측 부인대, 외측측 부인대, 그리고 가운데 십자인대가 있는데, 십자인대가 여기 전방에 하나 있고 후방에 있습니다. 십자인대를 왜 십자인대라고 하냐면은 이 전방하고 후방 십자인대가 이렇게 크로스되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십자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치를 이제 가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게 전방 십자인대가 이 앞쪽에서 내측에서 붙어서 앞쪽으로 오는 건지 외측에서 붙어서 앞쪽으로 오는 건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뭐라고 외웠냐면 보통 LA, MP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대퇴골 바깥쪽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는 전방 십자인대, 그리고 안쪽에서 시작되는 건 후방 십자인대, 이렇게 보통 했고, 그 다음에 이 명칭을 할 때 저희들 한글로 하면은 좀 쉬운데 영어로 하면은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것도 간단히 살펴보면, 저희들이 여기 보면 전방 십자인대를 엔티리어 크루시에이트 리가멘트라고 하고 후방 십자인대를 포스티리어 크루시에이트 리가멘트라고 하잖아요. 이제 엔티리어, 포스티리어, 그 다음에 메디얼, 레터럴. 저희들이 잠깐 용어를 설명을 한번 해보면, 이 아나토미나 아니면 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엔티리어, 그 다음에 포스티리어, 그 다음에 메디얼, 레터럴, 또 뭐 얘기가 나오냐면 슈피리어, 인피리어, 또 수프라라는 것도 있습니다. 수프라, 인프라. 또 메디안이라는 게 있어요. 메디알도 있고 메디안. 이게 조금씩 다 다른데, 그리고 또 하나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이걸 무릎을 봤을 때
이게 딱 보면 이게 왼쪽 무릎인지 오른쪽 무릎인지 이게 어느 쪽 무릎이에요? 이건 오른쪽 무릎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티비아가 있고 이 피불라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떤 사람은 이 뒤에서 보면 반대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헷갈리기 때문에 명칭을 정할 때 어떻게 정했냐면 해부학자들이 딱 정했어요. 그 명칭을 처음에 정할 때 딱 섰을 때 이게 서서 팔을 이렇게 슈피네이션 한 상태, 이 상태를 기본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해놓고 거기서부터 명칭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봤을 때 이 앞쪽은 엔티리어, 뒤에 쪽은 포스티리어. 내가 뒤에 있었다고 해서 이쪽이 앞이지만 명칭은 안 바뀌어요. 이쪽이 엔티리어고 이쪽이 포스티리어란 말이죠. 이렇게 딱 정해놓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 메디알 레터럴은 뭐냐면은 여기 다리가 이 오른쪽 다리니까 이 중간은 여길 거 아니에요? 중심을 기준으로 안쪽에 있는 걸 메디알이고 중심을 기준으로 바깥쪽에 있는 게 레터럴이에요. 그리고 슈피리어, 인피리어는 어느 니 조인트라고 했을 때 니 조인트의 위에 쪽을 슈피리어라고 밑에 쪽을 인피리어라고 하는데 또 그럼 수프라는 뭐냐? 수프라가 있고 또 인프라가 있거든요. 그건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슈피리어라는 거는 기준점에 붙어 있지 않고 떠 있는 걸 슈피리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 딱 붙어서부터 그 위에를 수프라라고 그래요. 수프라. 인피리어는 딱 그 기준점에서 좀 약간 떨어져서 밑에 있는 걸 인피리어라고 하고 딱 붙어서부터는 인피리어라고 그래요. 인프라라고 그래요. 한단 말이죠. 그리고 메디안은 뭐냐면은 이런 데서는 메디안이라는 말 잘 안 써요. 여기서 우리 몸에서 땄을 때 메디안이라는 건 딱 정중앙을 얘기해요. 머리부터 밑에까지. 완전 정중앙을 메디안이라고 해요. 이 정도면 이제 그 방향이나 이런 것은 알게 됐고, 여기서도 보니까 다 명칭이 다 그렇죠. 그래서 메디알 메니스커스, 레터럴. 그리고 이 슬개골이는 바로 위에 포치라는 게 그 낭이 있는데 그걸 수프라 파텔라 포치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파텔라 위에 쪽에 있는 포치라는 뜻이죠. 그죠? 다 그런 걸 보면 이제 이름만 봐도 이게 어디구나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트랜스버스라는 것도 이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횡에 대해서 이 종에 대해서 횡을 다 트랜스버스라는 이름을 다 붙여요. 그 척추에서 왜 트랜스버스 프로세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 척추에서 옆에 튀어나온 횡돌기잖아요. 그 이름을 다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름을 다 명칭을 붙일 때 다 마찬가지고 여기도 또 보면 바이셉스 페모리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 있냐면 그 그리스 라틴계에서는 숫자를 표시할 때 보통 1, 2, 3, 4, 5, 6, 7, 8 뭐 이렇게 있으면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모노, 디 또는 바이. 이거는 3. 이거는 4는 테트라 또는 쿼드리. 이런 말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5는 뭐예요? 펜타? 이건 헥사. 이건 헵타. 이거는 옥타. 옥타. 그래서 해부학 명칭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여기 보면 바이셉스 페모리스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 바이셉스 페모리스 요 이름만 봐도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바이가 둘이고 셉스라는 게 뭐냐면 머리라는 뜻이에요. 셉스. 세파릭 다 이런 게 다 머리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머리가 두 개다. 이두 그다음에 페모리스는 피머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근육이 하나 있는데 머리가 두 개구나. 나중에 하나로 겹쳤지만 위에서는 두 개로 기시되겠구나.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이스키알 튜버러스티라고 해서 엉덩이 쪽에 있는 그 엉덩이 딱 앉을 때 만져지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는 일보고 하나는 이 뒤에 쪽에 리니아 아스파라라는 곳이 있거든요. 뒤에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두 개, 머리가 이제 기시부가 두 개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걸 얘기해요. 바이셉스라는 게 또 한 군데 또 있어요. 이 상지에서. 이두박근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셉스 이것도 머리가 두 개구나. 그러면은 장두건이 있고 단두건이 있고, 장두건은 안에 관절 안에 관절 와순에 가서 붙고, 하나는 이 앞쪽에 가서 붙고.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D하고 바이라가 있고, 트리셉스 머슬이 있잖아요. 여기 삼두근. 그러니까 트리셉스가, 삼두근이니까 머리가 세 개였구나. 이거는, 그러니까 어디 기시부가 세 개인 거예요. 그 다음에 테트라 또는 쿼드리도 우리가 하지에서 쿼드리셉스 운동, 사두 고근 운동 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요 무릎에 있는 게. 이거는, 그러니까 위에 기시부가 네 개가 있는 거예요. 네 개가. 근육이. 네 개 뭉치를 쿼드리셉스 머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펜타는 미국의 그 펜타곤 할 때 그 펜타. 헥사는 우리 드라이버 보통 쓸 때 요즘 육각형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헥사 거기 나올 테고, 헵타는 많이 안 쓰는 거고, 옥타는 뭐 옥타곤, 팔각형 얘기할 때 좀 나오는 얘기고. 이런 걸 좀 알고 있으면 나중에 이런 거 그 해부학 나올 때 그냥 무적재고 외우지 말고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좀 있으면 머릿속에 좀 들어가고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그리고 이 연골판도 보면 여기서 이제 안쪽에 하나 있고 바깥쪽에 연골판이 있고. 다음이요. 이 연골판이 지금 이제 반월성 연골 질환이 많은데 무릎에 이제 퇴행성 관절염 다음으로 이 반월성 연골 파열이 많이 있죠. 그래서 환자들이 많이 오는데 여기가 요거하고 요걸 봐도 이렇게 명칭이 안 써 있어도 어디가 안쪽이고 바깥쪽인가가 특징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보면 바깥쪽은 이 동그란 거를 좀 그 오발 쉐입을 좀 잘라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 안쪽에는 이 C 타입 대문자 C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아라고 레터럴 메니스커스가 있고, 다음 두 칸 넘어갔어요? 두 칸 넘어갔어요? 그 연골판이 이제 찢어지는데 찢어지는 양상을 이제 수술방이나 차트를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길이로 이렇게 찢어진 거를 롱지튜디널 테어라고 해요. 이렇게. 그리고 헷갈리는 게 이제 호리전탈 테어가 있는데 호리전탈 테어는 뭐냐면은 롱지튜디널 테어는 연골판이 이렇게 쭉 찢어진 걸 얘기하고 이거는 이게 찢어지는데 옆에서 봤을 때 이 연골판이 여기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위아래로 갈라지는 걸 얘기해요. 그 이제 호리전탈 테어라고 하고 요 라디알 테어는 라디알이라는 게 반지름 얘기할 때 그 방사성으로 찢어진 거를 라디알 테어라고 하고 요게 진행되면 버켓핸들 테어라고 하는데 버켓핸들이라는 게 이게 버켓이 양동이거든요. 핸들, 손잡이. 양동이 손잡이처럼 이게 이제 찢어서 팍 벌어지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찢어지면 이렇게. 패럿 비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종달새인가 그래요. 패럿이. 종달새 모양으로 주둥이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얘기하고 요게 이제 요렇게 해서 위아래 찢어진 게 이렇게 일부가 뜯어서 벗겨지면 이렇게 플랩 테어가 됩니다. 이런 것도 플랩 테어라고도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치료를 하는데 대개는 요 안쪽에서 찢어진 거는 여기가 가운데고 이게 바깥쪽인데 안쪽에서 찢어진 경우에는 되게 다듬는 방향으로 수술을 합니다. 바깥쪽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C자로 되어 있고 오발 쉐입으로 되어 있고 메디알은 이런 식으로 큰 대문자 C처럼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외측보다는 내측에 파열이 훨씬 많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안쪽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롱지튜디널 테어든 호라이즌탈 테어가 있든 그 상관없이 이렇게 찢어진 경우에는 안쪽은 이렇게 다듬어져요. 왜 다듬어 주느냐? 저 라디알 테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렇게 라디알 테어 이렇게 저기 중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찢어졌다 이거예요. 이거 꼬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보통 생각하면 꼬매는 게 더 좋겠잖아. 근데 왜 안 꼬매냐면은 이 연골판은 세 등분을 해서 나눠왔을 때 이 바깥쪽을 레드 존이라고 하고 이 안쪽을 화이트 존이라고 그래요. 그 뜻은 뭐냐면 이 바깥쪽 3분의 1은 혈액 공급이 되고 이 안쪽은 혈액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은 혈액 공급이 안 되면 다 썩어요. 그 망가진단 말이지. 그래서 이 안쪽은 이렇게 찢어서 꼬매놔도 붙질 않아요. 이게 또 찢어진단 말이지. 이게 힐링이 돼야지 낫는데 힐링이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찢어진 경우에는 이렇게 찢어진 경우에 이렇게 다듬어주는 방법으로 스무스하게 다듬어주는 방법으로 하고, 꼬매는 경우에는 주로 언제 꼬매느냐면은 이 레드존 있는 쪽 바깥쪽에서 이렇게 찢어진 거 페리페럴 롱지튜디널 테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꼬매줘요. 꼬매주면 이거는 이제 붙을 찬스가 있죠.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또 바깥쪽인 경우에 또 떼어내려고 하면 이만큼 다 떼어내야 되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바깥쪽인 경우에는 꼬매주고, 그리고 또 이 뒤에 쪽에서 이렇게 찢어진 경우에도 이 뒤에 찢어진 걸 잘라내려면 이만큼을 다 잘라야 되잖아요. 이렇게 스무스하게 자르려면. 전에는 한 10년 전 이상에는 이 포스테리온 루트 테어도 꼬맬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잘라냈어요. 근데 요즘은 이걸 하는 기구가 개발이 되고 하면서 요즘은 꼬매줍니다. 다음이요. 이거 보면 이게 이제 포스테리온, 여기 이 루트 테어를 보여준 건데, 이렇게 찢어졌죠? 찢어진 거 이렇게 꼬매줬단 말이지. 이거를 꼬매주는 게, 여기는 실만 보이지만 실제로 복잡한 과정이 거쳐져요. 이게 이제 이 연골판이 이 뼈에 붙어서 있어야 이게 붙고 계속 힐링이 될 텐데, 그래서 요 찢어진 밑에 부위, 밑에를 좀 갈아서 뼈가 노출되게 하고, 그 다음에 밑에부터 닿으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구멍을 뚫어서 실로 이제 그 연결해서, 아까 그 전에 보여줘 보세요. 여기 실이 보이잖아요. 이 실을 닿으면 이 구멍으로 빼서 여기다 엔드 버튼이라고 해서 버튼으로 해서 당겨갖고 여기서 이제 타이트닝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꼬매는 거고, 치료도 그 수술 후에 재활도 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연골판 파열돼서 파열된 거를 이렇게 파셜 매니섹토미 한 경우에는 운동 제한을 두지 않아요. 이게 다시 힐링 안 해도 되고 하기 때문에 다음 날부터 걷고 하는 거를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마취만 깨어나고 활동해도 되는 영역이 되면. 그런데 이제 꼬매주는 경우에는, 리페어 해준 경우에는 여기서 붙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한 3주 정도는 스프린트도 하고, 그 체중 실리는 것도 안 하고. 체중 실리는 걸 왜 하지 않냐면은, 체중이 여기 실려버리면은 이게 메니스커스가 이렇게 힘이 작용해서 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관절 운동은 좀 일찍 시작하더라도 체중 운동은 3주까지는 꼭 체중 이동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이요? 다음이요. 이제 다양하게 리페어한 모양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에 페리페럴 테어가 있어서 이렇게 꼬맸는데, 이것을 보면 전에는 레피드럭이라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했는데, 요즘은 그 패스트픽스라는 걸로 이걸 꼬맨 건데, 아주 기구가 잘 만들어져 있어요. 꼬매는 것도 용이하고, 이게 이렇게 꼬매는 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쉬워 보이지만 실제는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 끝에는 이 바깥쪽에서 이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서 반달 모양으로 꺾여서 안 당겨지게 그런 게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트닝해서 이렇게 하면 된 거고, 여기도 꼬매줬고, 이쪽도 이런 다양한 형태로 수찬 모양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약간 언덕이 져가지고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좀 평평해집니다. 다음에 치료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아까 그 캘거린 로렌스 그레이드 2하고 3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2하고 3에서 보면 메디얼 안쪽 관절 간격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게 다리가 오다리가 됩니다. 정상적으로는 이 대퇴골하고 경골하고 사이가 6도여야 돼요. 6도 정도 바깥쪽 외반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에 오다리가 되니까 이 축이 보면 이 일직선 라인이 여기처럼 이게 가운데서 이 바깥쪽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데 안쪽으로 됐죠? 이런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걸을 때 이 체중이 이 안쪽에 집중이 돼요. 그래서 관절염이 급격히 더 나빠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교정하는 방법인데 하이 TBR 오스토토미라고 해서 이 티비아 상바위에서 그 절골술을 해서 교정을 한단 말이죠. 교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교정도 오픈 웨지 오스토토미 있고 그 클로징 웨징 오스토토미가 있는데 클로징 웨징이라는 거는 이 바깥쪽에서 잘라서 뼈를 잘라내면 바깥쪽으로 휠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크로스 웨징이라고 하고 그 벌리는 게 아니라 닫아주니까 이거는 오픈 웨지를 한 건데 이 안쪽에서 쳐서 벌려준단 말이죠. 닿으면 이렇게 오다리에 있는 거를 뼈를 쳐서 이렇게 벌려준단 말이죠. 그럼 여기가 뼈가 비죠. 그러면 여기 뼈를 있게 하는 그 뼈 성분을 여기다 넣어서 이식을 해주고 이거 붙을 때까지 금속 판과 금속 나사로 이렇게 교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다리였던 것을 이 바깥쪽 외반이 되어 있는 형태로 이렇게 고정을 하는 거고, 대개는 이런 수술을 하는 경우에 이 관절이 아까 그레이드 2나 3라고 했잖아요. 그럼 연골도 이미 망가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골도 망가져 있기 때문에 보통 이거랑 ITBR 오스토토미뿐 아니라 동반해서 이 망가진 연골에 대해서도 또 같이 동반해서 같이 수술을 해줘야 돼요. 다음에요. 그런 방법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스티오콘드랄 오토그라프트 트랜스퍼 시스템에서 OT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이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이것도 단어를 조금 알면 좀 쉬워지긴 하는데, 아까 아우터 브릿지에서 카틸레이지 연골이 소프트닝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연골을 그리스 라틴 계열로는 콘드로라고 그래요. 콘드로. 소프트닝을 말라시아라고 해요. 이건 부드러워졌단 말이에요. 소프트닝. 그래서 콘드로 말라시아라면 연골 연화증이라는 거예요. 연골 연화가 됐단 말이지. 이게 만약에 이 카틸레지가 아니라 뼈였다. 그러면은 이건 오스티오라고 그래요. 오스티오. 그래서 저기 오스티오가 나오죠. 이거 오스티오하고 콘드로를 합치니까 오스티오 콘드랄이 되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연골하고 뼈하고 같이 떼어냈단 말이에요. 이 연골만 떼어낸 게 아니라 고정하기 위해서 이거 한 10mm 정도 떼어내거든요. 깊이를. 그리고 이 연골이 디펙트된 사이즈에 따라서 6mm에서 한 10mm 정도 사이즈가 다르게 있어요. 구멍 띄는 기구가 따로 있는데, 그것을 이제 내시경으로 봐서 길이를 측정해서 요 정도 여기에는 10mm짜리를 떼야 되겠다 하면 10mm짜리로 하는 거고, 6mm나 필요하면 6mm. 이게 이제 제한성이 있는데, 이 오츠는 이 구멍을 2개 내지 3개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심사평가에서 의료보험 혜택 주는 거는 1개만 혜택을 줘요. 1개만. 그래서 1개만 할 경우에는 보통은, 그래서 요즘은 카티스템이라고 하는 그 줄기세포 이식하는 게 좀 발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1개까지 하는 경우에는 이 오치를 보통 하고, 좀 범위가 넓을 경우에는 카티스템이나 다른 방법을 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범위도 짧긴 하겠지만 결과는 오치로 하는 게 좋아요. 훨씬. 자기 걸 떼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 떼냐면 여기는 체중이 실리는 부위잖아요. 체중이 실리는 부위가 까져 있기 때문에 계속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중 안 실리는 부위에는 뼈를 뗀단 말이에요. 연골하고 뼈를. 그걸 어디서 떼냐면은 요 안에서 떼기도 하고 요 위에서 떼기도 하고. 이건 체중 실리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떼어서 이쪽으로 이제 이식을 해주고, 여기서 떼어낸 거는 여기다 다시 채워줘요. 그런 방법을 하는 거고, 이것도 이제 여기 이 뼈가 여기서 착상될 때까지 기부스를 좀 합니다. 기부스를 보통 한 달 정도? 보통 한 달 하는데 한 3주 정도면 되게 풀고 관절 운동 시작하기는 해요.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 줄기세포 이식술이라는 건데, 카티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아까 콘드로사이트, 내시경으로 해서 연골하고 뼈를 떼다가 배양을 했었어요. 본인 거를. 배양을 해서 그걸 가져다가 배양이 이제 많이 되면 그거를 이렇게 빈 곳에다가 이식을 했는데, 그게 이제 너무 오래 기다리고 배양하고 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품으로 나온 걸 요즘 거의 써요.
이 카티스템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것으로 여기는 보면 구멍을 아까 오치할 때처럼 구멍을 한두 개 뚫어서는 될 것 같지 않죠. 넓죠. 그죠? 넓으니까 이거를 이제 주변을 다 다듬고 뼈를 노출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구멍을 다 뚫어요. 구멍을. 이렇게 크게도 뚫고 여기 사이에도 작은 구멍도 또 뚫어요. 뚫어서 이 제품 나온 카티스템을 여기다가 쏴서 이식을 시켜서 평평하게 이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자라요. 이것도 이제 일정 기간 기부스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게 착상될 때까지. 그것도 보통 한 3 내지 4주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관절 운동을 시킵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 이 줄기세포나 오츠나 한 1년 정도 있다가 세컨드 룩을 보거든요. 내시경으로 해서 다시 잘 돼 있나 본단 말이죠. 보면 아주 이쁘게 잘 자라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은 거죠. 그래서 아까 요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이TBR 오스토토미를 같이 동반해 주는 거예요. 바루스 데포미티가 있는 경우에. 이것만 했어도 하면 또 안쪽에 이 베루스 데포미티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오다리가 되어 있으면 거기 체중이 계속 실리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바로 또 망가져요. 그래서 이 때문에 하이TBR 오스토토미를 해주면 체중이 안에 쏠리는 거를 공평하게 안쪽과 바깥쪽으로 다 균질하게 하기 때문에 그 관절염이 그 빨리 진행되는 거를 좀 예방할 수가 있죠. 다음이요. 이거는 이제 무릎에서 또 다쳐서 오는 경우 심한 경우가 그 전방 십자인대하고 후방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전방 십자인대나 후방 십자인대 경우는 이렇게 파열이 돼서 오면 보통은 인대가 파열되면 꼬매주잖아요. 근데 십자인대는 꼬매줄 수가 없어요. 이게 꼬매면 이게 인대가 이렇게 줄기처럼 이렇게 하나로 통으로 돼 있으면 꼬맬 수가 있는데 이거는 가는 실타래를 묶어놓은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꼬맬 수가 없어요. 꼬매도 힘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이걸 다 제거하고 이렇게 새로 리컨스트럭션 재건수를 해줬단 말이죠. 재건수를 해주는 건데 보통 이 재건수를 해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본인 걸 떼서 본인이 앞에 이 파텔라 슬개골하고 슬개건하고 밑에 TBR 튜버러스에 있는 뼈를 떼서 이식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안에 내측 인대가 또 있거든요. 아니, 인대가 아니라 그라실리스나 세미텐디너스 테던이라는 이 안쪽으로 가는 그거를 떼서 이식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알로그라프트가 있는데 이게 또 용어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보통 오토그라프트가 있고 알로그라프트가 있고 제노그라프트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오토는 말 그대로 자기 걸 떼서 이식하는 거. 골반에서 떼어서 뼈를 이식한다든가 연골도 그렇고. 이 알로라는 거는 종이 같은 거예요. 종이. 같은 인간 돼서 띈 거를 동종골에서 이식하는 거고 알로그라프트라고 하고 제노는 종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돼지나 소, 말 이런 거 종이 다른 거. 그런 데서 이식하는 걸 제노그라프트.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거는 알로그라프트를 쓴 거예요. 뭐냐면은 알로그라프트를 쓰는 경우에는 보통 파텔라 텐던 다른 사람 파텔라 텐던으로 쓰기도 하고 보통 우리 몸에서 제일 굵은 힘줄이 아킬레스 힘줄이 있거든요. 아킬레스 힘줄로 떼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이요. 이렇게 위에 쪽 뼈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나사로 고정을 하고 밑에는 이건 아킬레스 텐던으로 아까 한 거기 때문에 빼서 고정을 하고 그 안에도 나사로 밑에 있는 구멍도 나사로 또 여기 엑스레이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 나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 지나면 녹는 그런 나사로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십자인대는 재활 기간이 좀 교과서마다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일찍 운동시키고 뭐 하는데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4주는 그 땅 딛지 말라 그래요. 땅 딛지 말고 목발 생활을 하라고 하고
이 관절 운동은 바로 보통 이 십자인대 수술하고 나면 그 해모백을 하고 나오는데 해모백 뽑자마자 바로 관절 운동 시작하고 목표는 4주 이내에는 다 관절 운동이 풀로 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다음부터는 4주 이후에는 이제 그 조금씩 체중 파셜 웨이트 베어링 워킹 엑서사이즈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한 8주, 6주 내지 8주 정도 되면 이제 가벼운 조깅 정도를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이게 이제 십자인대를 재건하고 나서 우리 몸이 느낄 때 십자인대가 정말 내 거다 이렇게 느끼는 데가 1년 걸린다고 그래요. 1년.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과거에 축구 선수들 중에 뭐 지금 알라나 모르지만 고정수나 이동국 이런 사람들 다 이 십자인대 수술하고 한 1년 있다 컴백을 했어요. 근데 대개는 요즘은 기술이 좋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도 나중에 다 운동 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끝. 좀 간단하게 했고 지금 이제 남는 시간에는 질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수술 후에 케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물어보세요. 어떤 분야든 상관없습니다. 없어요. 아까 질문했고 뭐 심수기가 인도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 거 하는 거하고 좀 뭐 이렇게 일거나 아니면 뭐 그게 지금 이제 보통 일반인이나 보통 그 정형외과 영역으로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는 헷갈리는 게 있어요.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아까 봤던 카티스템이라는 거는 뼈를 긁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선전하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은 지금 심는 게 아니에요. 본인 골반에서 줄기세포를 빼내서 지방을 같이 원심 분리해 갖고 믹스해 가지고 관절 안에다 그냥 슈팅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기서는 굉장히 뭐 결과가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서 많이는 안 해요. 그게 원래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한참 유행을 했었어요. 엄청나게 유행을 했다가 결과가 좀 현통찮으니까 싹 들어갔단 말이죠. 들어갔다가 요즘 2, 3년 전부터 다시 나온단 말이죠. 다시 나오는데 그게 아까 그레이드 2나 캘거리 논에서 그레이드 2나 이런 거에서는 뭐 나서 나쁠 건 없어요. 해로울 건 없는데 디펙트가 심하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거기서 안에서 착상이 돼서 연골이 자라야 되는데 착상돼서 연골이 자라는 정도가 좀 의심스럽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하긴 하되 저는 많이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디펙트가 심한 사람들은 저는 줄기세포나 아니면 오치나 이런 걸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멀티플 드릴링 그러니까 뭐냐면 마이크로 프랙처 하는 방법이 있죠. 그 문 원장님은 많이 하시던데 그 이제 디펙트 있으면 거기다 이제 구멍을 내서 거기서 피가 나오면 그게 이제 연골을 형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은 원래 연골은 초자연골이에요. 하이알렌 카틸레지란 말이죠. 근데 피가 나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파이브로스 카틸레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던 초자연골보다는 좀 약하지. 그래도 그렇게 해서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렇게 해서 잘 관리하면 뭐 좋아지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이제 저는 그게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많이는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나쁜 건 아니고 효과가 좋긴 있긴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효과가 확 좋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 그러니까 많이는 안 해요. 그 근본적인 거는 아까 설명드린 그 두 가지가 주로 근본적인 거고 그렇지 않고 그런 게 그것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는 그렇지 그런 경우에는 마이크로 프랙처도 좋은 방법이에요. 방법인데 그 이제 케이스를 잘 정해갖고 해야죠. 그리고 다음이요. 질문 없어요? 무릎 수술하는 데 있어서 제가 회진 돌면서 매일 하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뭐 하냐?
QSE, 다리 펴고 드는 운동 하세요. 맨날 그것만 하잖아요.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만큼 중요해서예요. 이거를 QS를 안 하면 무릎이 일단 수술을 했고 불편하기 때문에 잘 안 걷고 하면 얘가 홀쭉해져요. 이 사두구근이 홀쭉해지면 무릎이 받쳐주는 근육이 없어지면 무릎이 덜렁덜렁해진단 말이죠. 그럼 관절염이 급격히 나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구 선수들 보면 와서 MRI도 찍고 엑스레이 찍어보면 엉망인 사람 정말 많아요. 많이 써서. 근데도 안 아프고 버틴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축구 선수들이 허벅지가 이만하잖아. 그 버텨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무릎 아프시고 이런 분들은 꼭 사두구근 이 운동을 해야 돼요. 뒤로 제끼고 10초 유지하고 내리고. 환자들 이 다리 운동하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누워서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하거나 막 이렇게 하거나 그거 아니고 발목을 뒤로 최대한 제끼고 바닥에서 한 10cm만 띄우면 돼요. 이 높이 올리는 것보다 한 10cm만 띄우는 게 여기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뭐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못하지만 좀 젊은 분들은 엎드려서 뒤로 드는 거, 이 햄스트링 근육하고 이 사두구근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지는 다음에 한번 다시 또 할 건데, 리스트 프랙처인 사람들한테는 제가 회진 돌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잼잼 운동하세요. 그리고 어깨 운동하세요. 그걸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왜 하냐면은 리스트 프랙처에 있으면 골절됐다고 손가락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쓰면 나중에 이거는 안 아픈데 손가락이 이게 안 돼. 이게 한번 굳으면 그걸 회복하는데 정말 오래 걸려요. 어떤 사람은 1년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수술하고 이 잼잼 운동을 계속 해주면 이게 부종도 빨리 빠지고 혈류공도 좋아지고 이 나중에 재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특히 또 어깨는 왜 운동을 하러 가냐면 어깨는 젊은 사람들도 며칠만 가만히 있으면 금방 유착돼요. 어깨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특히 한 3, 4일만 어깨 운동 안 해도 유착돼서 손목은 다 나았는데 어깨가 너무 아파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 운동은 그 손목 있을 때 손가락 수술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수술했을 때 어깨 운동하고 잼잼 운동은 꼭 열심히 해주라는 거 그 부탁을 드리고 싶고, 십자인대나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거, 저희 병원에 이제 수술방도 확장했고 깨끗하고 잘 돼 있고, 그리고 뭐 의료진도 제가 볼 때는 신경외과는 물론이고 정형외과도 문 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뭐 경험이 많이 했었고 결과도 좋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친지, 옆집 아줌마 할 거 없이 좋은 그 아프시다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기 좋은 병원이라고 설명을 해서 저희 병원으로 다 여러분들이 다 홍보를 하면 병원이 금방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뭐 그냥 결과를 할 실력도 안 되고 그러면서 오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모 병원에 원무부장인데 어머니를 수술시키려고 하는데 그 병원에서 안 하고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병원은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최소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해도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영역의 수술은 대학병원 어쩌면 못지않다고 보다는 이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믿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네. 예, 고생했습니다.